기술사의 시선. 오늘은 에피소드 5로 찾아왔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세 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개요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원인 분석 및 대책편 시작합니다. 먼저 사고 현황부터 빠르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사고는 5월 26일 오후 2시 33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17번지 일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사기간 약 2년 3개월, 공정률 89%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였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확보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인재 여부를 가리는 수사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경찰이 보는 핵심 쟁점은 치마 인지 이후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명피해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사고 당시 슬래브 하부 거더 내부에서는 안전점검단 13명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이 중 7명은 붕괴 직전 대피했고 6명이 사상 사망 3명에 부상 3명입니다. 점검단 구성을 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토목부장과 광역도로과장, 담당자까지 3명, 공사 현장 및 감리 측에서 3명, 안전진단업체와 외부자문 전문가가 3명, 그리고 차량 기사 등 4명이었습니다. 사망하신 3분은 모두 시공사 현장 소장, 감리단장, 그리고 외부 구조 전문가, 즉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었다는 점이 가장 무겁습니다. 위험을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하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의 기술적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현장에서 적용된 철거 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더와 거더 사이의 슬래브, 그러니까 교량의 상판을 절단한 다음 절단된 슬래브와 거더를 하나의 부재로 일체화해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해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단이 끝난 직후부터 크레인이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이보 슬래브 부재는 하부의 기존 거더에 의해 스스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자립 단계의 안전성이, 즉 받쳐주는 보가 멀쩡하다는 대전제가 이 공법 자체의 생사를 가르는 조건입니다. 만약 받쳐주는 보가 노후화로 건전성을 잃었다면 절단하는 순간 자립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식 원인은 경찰과 국과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 시나리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개념도를 봐주시면요. 슬래브를 절단한 직후 빨간색 부분의 보 슬래브 부재가 하부 거더에 의해 자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더는 1966년에 만들어진 59년짜리 노후 구조물이었고 2024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이미 내부 인장 강선, 그러니까 텐던 파손까지 확인됐던 상태입니다. 즉, 자립 능력이 도면상으로는 멀쩡했지만 실제로는 한계에 와 있었던 거죠. 절단으로 하중 전달 경로가 바뀌는 순간 보가 그 바뀐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발생한 2.9cm 처짐은 이자립 구조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전조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무거운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9cm 처짐을 인지한 이후에 약 12시간, 새벽 2시 30분에 처짐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한 것. 거기까지는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처짐이 의미하는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기 전에 약 12시간 뒤 9명이 거더 내부로 직접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2.9cm 처짐은 단순한 시공 오차가 아닙니다. 하중 전달 경로가 무너지고 있다는, 자립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구조 경고 신호였습니다. 경찰이 지금 보는 핵심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치마 이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가? 이 한 문장이 인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철거 과정에서 기존 구조물의 내력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그 부위의 내력을 안전진단으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도면은 현재의 내력이 아니다. 도면상 건전한 보가 실제로는 자립 능력을 잃었을 수 있고 노후도와 훼손은 도면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중요하냐? 지하 외벽이 해체 중 흙막이 역할을 해야 할 때, 기존 슬래브 위로 해체 장비가 통행할 때, 그리고 이번처럼 절단 부재가 기존 거더의 자립을 의지할 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도면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더 직설적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위, 단차, 처짐이 발생해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원인 분석이나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서포트, 즉 임시 받침 배치 같은 안전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STP 1 이상 징후 인지하면 작업 즉시 중단. STP 2 임시 받침이나 동바리로 구조물을 먼저 안정화시킨다. STP 3 안정화가 확인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한다.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불안정한 구조물에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 구조물의 안전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점검은 구조물이 안정화된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노후 구조물의 해체는 살아있는 구조물을 다루는 일입니다. 도면이 아니라 현재의 내력으로, 추정이 아니라 안정화 확인 후 점검으로. 이 두 가지 원칙이 너무나 비통한 방식으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다가오는 140회 건축시공기술사 시험과도 직결됩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계획, 기존 구조물 내력평가, 가설 서포트 설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사성이 결합된 출제 가능성을 충분히 의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키폴리오였습니다. Yes, this is it. Absolutely brilliant.